부드러운 팥꽃물과 달지 않고 담백한 완두배기 시루떡과 넉넉한 팥꽃물과 달콤한 호박을 가득 넣은 호박꼬지 시루떡을 썰판몰에서 만나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더욱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저처럼 조용히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말 못하고 참고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또 삼키고, 그런데 조용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말이 없다는 게 단점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무기였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소리 없이 해결하고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편의점을 시작한 건 44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14년을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하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돈을 안 벌잖아 라든가, 내가 버는데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처음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쌓이다 보니까 나중엔 제가 뭔가를 사거나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데 쓰는 것 같은 느낌. 남편이 딱히 뭘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알아서 움츠러드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알고 지내던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미숙아, 이 자리 너한테 주고 싶어. 목 좋고 단골도 꽤 많아. 네가 하면 더 잘할 거야. 언니는 제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꼼꼼하고 사람한테 친절하고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하는 성격. 언니 눈엔 그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전업주부한테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언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말을 꺼냈어요. 나 편의점 해보고 싶어. 아는 언니가 자리 넘겨준대. 언니한테 일도 배우면 되고. 편의점? 감당 못할 거면 괜히 일 버리지 마. 그 말을 듣는데 기름에 불이 붙은 것처럼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서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오기였어요. 그래, 두고 보자 그 생각 하나였어요. 저는 그렇게 모아둔 돈하고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서 편의점을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거의 안 뒀어요. 언니가 인건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제가 직접 카운터를 지켰고 재고 확인도 다 하고 유통기한 점검도 제가 다 했어요. 나이 때문에 몸이 좀 힘들긴 했는데 이상하게 편의점에만 가면 좋았어요.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단골 손님도 생겼고 동네에서 얼굴도 알려지고 매출도 제가 처음 받았을 때보다 훨씬 올랐어요. 남편은 그 사이 한 번도 고생했다거나 잘했단 말을 안 했어요. 대신 가끔 이 말만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당신이 번 것도 다 우리 돈이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남편 이름이 없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요. 가게 수익 중 생활비 보태고 남은 것들을 매달 조금씩 이 통장에 넣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내가 번 건 그래도 일부분 내 것이라는 것, 그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사실 남편이 결혼 초에는 정말 다 해줬어요. 월급 꼬박꼬박 생활비로 줬고 시댁 행사에도 빠진 적 없었고 아이 학교 상담 같은 것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남편 직급이 올라갈수록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래 직원한테 하는 것 같은 말투가 나오더니 나중엔 그게 당연하게 됐어요. 당신 내 말 이해한 거야? 됐어. 당신이 뭘 알겠어. 이런 말들이 큰 싸움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뒤에 한 번은 제가 가게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쯤은 매출이 꽤 안정적으로 잡혔을 때예요. 그때 남편 직장 동료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가게 나가긴 하는데 뭐 그냥 소일거리 하는 거죠. 소일거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어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 자리에서는 바로 받아치진 않았어요. 웃으면서 넘겼죠.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까 사람들 앞에서 소일거리라고 했지. 내가 몇 시간을 일하는데 어떻게 소일거리야? 남편이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아이, 사람들한테 크게 말할 필요 있어? 겸손하게 한 말인데 왜 예민하게 굴어? 내 일을 왜 당신이 겸손하게 말하는데? 전 그날 좀 더 밀고 들어갔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의 말이 참아지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벌 만큼 벌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 나눠서 관리하자. 각자 번 건 각자 쓰고 생활비는 같이 부담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봤어요. 처음엔 황당해하다가 나중엔 뭔가 언짢은 기색으로 바뀌었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부부끼리 돈을 따로 관리해? 제대로 하자고. 정작 큰일 결정할 때는 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이제 싫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후회할 짓 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야. 또 나중에 합치자고 할 거면서. 대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제가 제 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이 사람 눈엔 후회할 짓이었어요. 결국 그 후로도 경제권을 분리하진 못했어요. 남편이 완강하게 막았고 저도 끝까지 밀어붙일 만큼의 힘이 그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부쩍 엄마가 친구분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명숙이는 딸이랑 일본 갔다 왔대. 사진 보니까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 처음엔 그냥 주변 소식을 전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실 때 엄마 목소리에 묘하게 힘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엄마도 여행 가고 싶어? 엄만 손을 저으셨어요. 아유,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다리도 안 좋고 그런데 가봤자 뭐가 좋겠어.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며칠 뒤에 제가 엄마 집에 갔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셨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친구분 딸이 찍어 올린 여행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제가 다가가는 기척을 느꼈는지 조용히 화면을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문득 그날 밤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엄마한테 여권이 있나? 라는 생각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여권을 쓸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 병간호하고 그 뒤에 저 시집 보내고 얼마 안가 손잡아주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냉장고만 채워주고 가셨어요. 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끔했어요. 너무 무심한 딸이었단 거니까요. 엄마가 한 번도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하니까 넘기고 살았던 거죠. 그게 제가 남편한테 당한 방식이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마음속에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진짜로 엄마와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는 것. 비행기도 타고 무엇보다 엄마 이름이 적힌 여권이 있는 여행으로요. 얼마 뒤 엄마 여권 사진을 찍으러 동네 사진관에 처음 같이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가 사진 인화된 걸 보고 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참 많이 늙었다.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네. 사진관을 나오면서 엄마 손잡고 걸었는데 손이 참 많이 거칠어져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여권 발급 신청을 한 뒤 어느 나라로 갈지 조심스럽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연세도 있고 장거리 비행이 처음이니까 패키지 여행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유럽 쪽을 보고 있었어요.
에펠탑 사진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셨으니까요. 그러다 남편한테도 운을 뗐어요. 남편 기분이 좀 좋아 보이는 저녁에 조심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죠. 나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싶어. 근데 남편이 리모컨을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해외여행 아직 못 가봤는데 어디 갈 거면 공평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어요. 혹시 뒤에 붙는 말이 더 있을까 싶어서요. 다녀오고 나서 시어머니랑도 같이 가라던가 가족여행으로 가보자는 말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돈이라도 보태겠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냥 TV로 눈을 돌렸어요. 저는 몇 초 더 기다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뭐가 공평한 건데? 남편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야. 한쪽만 가면 한쪽이 서운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 같이 가자는 거야? 아니면 두 번을 똑같이 갔다 오라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정해줘. 한쪽만 가면 공평하지 않다면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보다. 난 당신이 얼마 보태주겠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 남편이 그제야 저를 봤어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요새 돈 잘 번다면서 내가 여행까지 보내줘야 돼? 그냥 공평하게 하란 거지. 그 말에 반박하려면 얼마든 할 수 있었어요. 그 공평함의 기준도 왜 당신이 다 정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더 해봤자 소용없겠구나. 뭔가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손으로 더듬은 느낌이랄까요? 그 뒤로 여행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대신 그날부터 한 가지를 더 시작했어요. 편의점 수익 중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뺐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 해외여행 간다고? 그 순간 등이 서늘했어요. 제가 여행 얘기를 한 건 남편분이었거든요. 네, 엄마 모시고 갈까 싶어서요. 참, 나는 생각도 안 하니? 근데 뭐든지 공평하게 하는 게 맞지, 안 그래? 또 아들 말만 들었구나. 제 돈으로 준비한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만 듣고 서운하다는 티를 내면서 전화까지 한 거죠. 근데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이미 아들 편으로 마음이 기운 분한테 무슨 말이 닿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부터 결심이 섰어요.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편의점을 넘겨줬던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편의점 정리하면서 저한테 빌린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사정이 오래 어려웠고 저도 굳이 받으러 다닐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금이 된 거예요. 생각지 못한 여유 자금이 생긴 거죠. 전 그날 저녁 망설임 없이 여행사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하루빨리 엄마를 모시고 가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도 다리가 불편한데 더 기다렸다가 못 가게 되면 더 후회될 것 같았거든요. 유럽 패키지 8박 10일 예약 확정 문자가 왔을 때 전 조용히 핸드폰을 서랍 안에 넣었어요. 얼마 뒤 출발까지 3주가 남은 시점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여행사였어요.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여행 상품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처음엔 발송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담당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재원 고객님께서 오전에 직접 전화 주셔서 취소 요청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딱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이요. 네? 언제 전화를 했다고요? 오늘 오전에 연락 주셨어요. 본인 확인 절차까지 다 해주셔서.
오전 중이면 제가 가게 나와 있는 시간이에요. 남편은 그 시간에 전화해서 취소한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열어서 봤던 거예요. 잠금 번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 생일로 해놨으니까. 제가 여행사에서 온 예약 확인 문자를 남편이 본 거죠. 그날 저녁에 제가 귀가했을 때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뭐야? 어? 저는 잠깐 남편을 봤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도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내 돈으로 우리 엄마랑 여행 가겠다는 건데 왜? 내 돈이 어딨어? 다 우리 돈이지. 그럼 취소는 왜 혼자 해? 같이 쓰는 돈이면 취소도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똑바로 되받아친 게 의외였던 것 같았어요. 왜 말을 못해? 취소할 땐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잖아. 내 핸드폰 몰래 보고 나 일하는 사이에 전화해서 취소했잖아. 그게 부부가 할 짓이야?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당신 지금 따지는 거야? 그리고 미쳤어? 유럽? 그냥 제주도나 가. 공평. 또 그거였어요. 그 순간 더 싸워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에서 잘못을 찾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봤자 제 감정만 소진되는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 인간한테 기대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여기까지다.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조용히 답을 냈어요. 예정대로 간다. 이번엔 확인 문자가 남편 눈에 띄지 않도록 처리하기로 했죠. 여행사 앱 알림도 끄고 혹시 모를 서류나 영수증 같은 것도 가게로 받게 하자 머릿속에서 모든 순서가 정리됐어요. 그 싸움에서 남편은 자기가 여행 취소한 걸로 끝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결심은 더 확고해졌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욕실로 들어가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 친구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친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수다를 떨 때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할 때 핵심만 찌르는 그런 스타일이요. 저는 그 친구의 그런 면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법무사에서 사무장을 20년 넘게 했어요. 부동산 서류, 계약서, 소송 관련 서류들을 오래 다뤄왔고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때 이쪽 분야를 더 깊이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바로 이 말부터 물었어요. 나 부동산하고 전반적인 것 좀 다 알아봐 줄 수 있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정리해서 연락할게. 그게 다였어요. 무슨 일이냐, 어떡하냐는 말도 없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그 짧은 통화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나중에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눈물은 억울할 때 나오는 거야. 넌 이미 억울한 단계를 지났던 거겠지.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았어요. 전 그날 밤 이미 억울한 감정을 지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만 있었으니까요. 취소 통보를 받고 나서 다시 예약을 끝내고 출발까지 3주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3주 동안 완벽하게 평소와 똑같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편의점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씻고 자는 것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선 전혀 다른 일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짧은 문자 하나였어요. 등기부 떼봤는데 잠깐 통화 가능해?
편의점 구석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 말에 따르면 저희 집 아파트 등기부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던 것보다 금액이 컸대요.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않은 금융거래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거래인진 좀 더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고. 일단 변호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 다음 날 가게 일보러 나간다고 하고 외출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님은 40대 후반으로 말투가 느리고 침착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죠. 전 그 말이 좋았어요.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카운터 앞에 섰어요. 이미 캐리어도 편의점 창고 구석에 미리 옮겨뒀어요. 집에 캐리어가 있으면 남편이 또 뭔가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예정대로 갈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진짜 괜찮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간다면 가는 거예요. 엄마도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끼셨는지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여행 떠나기 전까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지금 불안해하거나 티가 나는 순간 모든 게 망가진다. 평소처럼 그게 제가 유일하게 집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출발 전날 밤 친구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서류 준비됐어. 내일 공항 가기 전에 나 잠깐 봐.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그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어요. 새벽 5시가 안 됐을 때였는데 알람도 울리기 전에 그냥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천장을 잠깐 보다가 옆을 봤더니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늘 자는 것처럼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옆으로 누워서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서 밥솥 예약을 확인하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찌개 끓일 재료를 꺼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애호박 썰고 두부 썰어 넣고 그날 아침에 괜히 더 정성껏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인 것 같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을 때쯤 남편이 나왔어요. 머리를 긁으면서 주방 쪽을 봤죠. 오늘 일찍 나가? 할 일이 있어서.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어요. 그 사이 저는 찌개를 뚝배기에 담고 계란말이를 접시에 올리고 깍두기를 꺼냈어요.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어요. 둘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찌개를 한술 뜨더니 간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이 그날따라 묘하게 귀에 오래 남더라고요. 전 그냥 다행이라고만 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갔다 와.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나서 잠깐 현관에서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공간, 거실 소파 옆에 남편이 늘 놓아두는 리모컨, 아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을 붙여놓은 냉장고 옆 벽, 그 모든 게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가장 먼저 편의점 창고에 둔 캐리어를 꺼냈어요. 생각보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이게 진짜구나 싶은 느낌이요. 지난 3주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캐리어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택시를 탔어요. 공항 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아침 출근 차들이 막혀 있었고 옆 차선에 유치원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 노란 버스를 보는데 갑자기 우리의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저 버스 뒤를 따라서 매일 아침 뛰어다녔는데
그땐 또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참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서는데 멀리서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도 캐리어를 끌고 계셨는데 바퀴가 자꾸 옆으로 쏠리는지 연신 방향을 잡으려고 비틀대며 걷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엄마가 절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미수가, 이게 왜 자꾸 삐뚤어지냐? 내가 뭘 잘못하는 거야? 손잡이 너무 세게 잡으면 그래요. 이렇게 살짝만 잡아요. 엄마가 다시 해보고는 이제 좀 알겠다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어요. 괜히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체크인줄에 서서 엄마 여권을 꺼내드렸어요. 엄마는 여권을 받아들고 한참 보셨어요.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시고 안에 얼굴 사진이 있는 면도 다시 펼쳐보고 이게 내 거야? 이것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가는 거라고? 맞아요. 엄마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챙겨야 돼요. 엄마가 여권을 가슴에 살짝 안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 행동 하나가 모든 말보다 컸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 앞에 앉았어요. 엄마는 공항도 신기한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제 옆에 앉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진짜 우리 이래도 되냐? 전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도 제 손을 꼭 쥐고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창밖에 서 있는 비행기를 보더라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남편 대화창에 들어가서 짧게 썼어요. 엄마랑 유럽 가요. 일주일 후에 와요. 전송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비행기가 뜨자 엄마가 창밖을 보면서 어머나 하고 놀라 작게 소리를 냈어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전 엄마 얼굴을 계속 봤어요. 평생 못 보던 표정이었어요. 아이처럼 놀라고 설레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10시간이 넘어가고 착륙 준비 안내방송이 나오기 얼마 전이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신기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구름 아래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시작하는 걸 보더니 저게 다 집이야? 신기하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전 그때 핸드폰 비행기 모드를 껐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까 혹시 공항에서 확인할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화면이 켜진 순간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숫자가 올라가는 게 멈추질 않았어요. 문자부터 부재중 전화, 비행기에 있는 동안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잠깐 화면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만 32통이었어요. 전부 남편이었어요. 가장 먼저 메시지를 열었어요. 뭐야 이게? 장난해? 지금 당장 연락해. 내가 이 문제를 좋게 넘어갈 것 같아? 당신 돌아오면 각오해.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남편한테 말 한마디 없이? 거기서 끊으려다가 아래로 더 내려봤어요.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전화 한 통만 해. 나 지금 많이 걱정된다. 전화 좀 받아. 처음엔 협박이었다가 중간부턴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읽으면서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남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편의점을 맡아준 그 언니한테서도 연락이 와 있었어요. 사실 출국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언니한테 가게를 부탁하고 왔거든요. 워낙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가게 사정도 잘 아는 분이라서요. 문자가 3통 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짧았어요. 가게는 잘 보고 있어. 걱정 마. 두 번째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근데 미수가, 네 남편이 가게 왔다 갔어. 너 대체 어디 갔냐고. 난 모른다고 했어. 아까 또 왔어.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너 괜찮은 거야? 답장이라도 줘. 걱정되잖아.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기어코 편의점까지 찾아갔구나.
가장 먼저 언니한테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 나 괜찮아요. 잘 있어요. 가게 일 부탁드려서 죄송하고 진짜 감사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다행이다. 근데 네 남편 난리도 아니었어. 난 진짜 모른다고 했는데 막 언성을 높이길래 내가 그랬지. 아저씨 여기 가게예요. 나가주세요 하고. 잘 다녀와. 가게는 걱정 말고. 전 그 문자를 읽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언니다웠거든요. 언성 높이고 가게에 온 남편한테 조용히 나가달라고 하다니 저라면 당황했을 텐데. 옆에서 엄마가 제 핸드폰을 보셨는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누구야? 편의점 봐주는 언니 잘 있다고요. 엄마가 그제야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 메시지 창을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 시간을 보니 비행기 출발하고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문자를 보낸 게 보였어요. 자다가도 보내고 새벽에도 보내고 저는 그 시간을 눈으로 훑었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연락을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냥 집착이나 자존심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그게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안 건 며칠 후였어요. 다행히 엄마는 그 와중에도 참 잘 다니고 걷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특히 골목 구경하는 걸 좋아하셔서 패키지 일정에서 자유시간이 생기면 엄마는 꼭 작은 골목을 걷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명한 관광지보다 그냥 현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골목을요. 빨래가 창밖에 걸려있는 골목, 화분이 잔뜩 놓인 계단, 고양이가 햇볕 쬐는 계단 모퉁이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 사는 건 여기도 다 비슷하네. 맞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어디 사든 빨래 널고 밥 먹고 계단 올라가고.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을 여기까지 와서 처음 보시는 엄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전 너무 오래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단체 식사 자리에서 패키지 일행 중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랑 딸이세요? 참 보기 좋다. 남편은요? 그 질문에 엄마가 대신 대답하셨어요. 딸이랑 단둘이 왔어요. 여자끼리 다녀야 재밌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씩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같이 따라 웃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리는 걸 느꼈어요. 테이블 밑에서 진동이 계속 왔었는데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여행 사흘째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일찍 주무신다고 들어가시고 저 혼자 발코니에 잠깐 나와 있었어요. 저녁 공기가 선선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시어머니한테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수가 전화 좀 받아라. 재원이가 아주 난리가 났어.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창을 닫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귀에 선했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제 걱정이 아니라 아들밖엔 모르는 분이니까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저는 발코니 난간에 팔을 올리고 앞을 봤어요. 멀리 불빛들이 보였어요. 낯선 도시의 밤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곳. 그게 참 편했어요. 여기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이미숙이었으니까요. 그게 이렇게 오랜만인 느낌인 줄 몰랐어요. 부재중 전원은 그날까지 150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100통쯤이 됐을 때부터 협박 같은 말들이 빠지고 뭔가 다른 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전 그게 이상했어요. 화가 나서 연락을 끊으면 하루 이틀이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걸까? 그리고 그날 엄마는 패키지 일정 중 선택 관광을 하러 다른 분들하고 함께 가셨고 저는 허리가 아파서 잠깐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친구 문자가 뜨더라고요. 지금 통화 가능해? 전 바로 전화를 했어요. 친구는 인사 같은 거 없이 바로 묻더라고요. 미수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그 첫마디에 등이 쭈뼛했어요. 응, 말해. 네 남편 다른 사업 투자한 거 알고 있었어? 어? 투자 이야긴 들은 적 없는데 무슨 사업? 전 직장 동료랑 같이 물류 쪽으로 작은 걸 하나 했는데 결론만 말하면 전액 날린 거야. 그것도 꽤 됐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그 손실을 메우려고 너랑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고 한 거야. 근저당 설정이 이미 하나 더 들어가 있어. 내가 등기부 다시 확인했어.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어요. 그게 언제 설정된 거야? 몇 달 됐어.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야. 대출을 추가로 더 받으려면 공동명의자 서명이 필요하거든. 그게 이번 주 안으로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거야.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3주 전에 갑자기 멋대로 여행을 취소한 것. 남편이 그때 저를 붙잡아 두려 했던 것. 그러니까 내가 서명 안 해주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야? 공동명의라 네 도장이랑 서명이 없으면 은행에서 안 해줘. 그것도 직접 와서 해야 해. 전 잠깐 말이 없었어요. 혜진아, 그게 다야? 친구가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또 있어. 네 남편 서류 위조 시도한 정황이 있어. 자기 인감 관련 서류 쪽으로. 아직 확정은 아닌데 변호사님이 확인 중이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볕이 좋은 날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울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만 있었어요. 돌아보면 남편이 여행을 취소한 건 처음부터 그 주에 저를 묶어두기 위한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여행 정보를 흘려서 맞고 안 되니까 취소를 한 거예요. 제가 집에 있어야 서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서류를 손대려고 한 거고요. 너 괜찮아? 여행 중인 거 아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 친구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이쪽은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랑 여행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느새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300통. 그게 보고 싶어서 건 전화가 아니었어요. 걱정이 돼서도 아니었어요.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시간이 촉박해서 건 전화였어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전화가 많아진 거예요. 처음엔 협박으로, 그 다음엔 애원으로 바뀐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해서 안 되니까 부드럽게라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빈 커피잔을 내려다 봤어요. 28년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이 나이 들어온 세월이 그만큼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게 이거였어요. 위기가 오니까 저를 도구로 쓰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서류를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아니까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앞에 섰어요. 물을 틀고 손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눈이 좀 빨개져 있었어요.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어요. 손을 닦고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괜찮아. 그렇게 혼잣말로 몇 번을 말했어요. 로비로 나오니까 마침 엄마가 관광을 끝내고 돌아오고 계셨어요. 멀리서 저를 찾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걸어가면서 웃었어요. 어땠어요, 엄마? 야, 거기 진짜 좋더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았어. 배고프죠? 얼른 저녁 먹으러 가요. 엄마가 제 팔짱을 꼈는데 저는 그 온기가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수가, 나 오길 잘했다. 진짜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모르고 살았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참았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여태 모르고 살았다는 게 여기 이 나라 이 골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런 것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은 말이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니까 300통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잠들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출국 전날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모든 게 그날 밤에 준비됐어요. 출국 전날 저녁,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나왔어요. 친구와 만난 장소는 집 근처 편의점 안쪽 테이블이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친구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 앞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오늘 최종 확인해서 준 거야. 친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서 조용히 설명해 줬어요.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어요. 제가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친구가 다음날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 거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남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는 어떤 추가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남편 혼자서도 처분하거나 대출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류에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는데 친구가 중요한 부분마다 짚어줬어요. 다 읽고 나서 펜을 들었어요. 서명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이게 어쩌면 결혼 마지막 방향을 정하는 서명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손이 안 떨렸어요. 제 친구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나머진 내가 다 할게. 넌 잘 다녀와. 저는 친구 손을 잠깐 잡았어요. 고마워. 됐어. 고맙긴.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잘 갔다가 와. 걱정하지 말고. 친구는 원래 그래요.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어떡하냐 걱정도 없고 그냥 할 일을 다 하고 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친구의 그 무뚝뚝함이 그날 밤 제일 큰 위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늘 위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친구가 저를 대신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가처분 신청이 검토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신청서가 잘 정리돼 있었고 처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남편이 대출 실행을 하려고 은행에 연락했을 때는 이미 등기부에 가처분 기재가 들어가 있던 거죠. 아마 은행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현재 해당 부동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어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고. 그 순간 남편이 어떤 표정이었을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에펠탑 앞이었어요. 한참 엄마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면서 계속 묻더라고요. 이게 진짜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에펠탑이야? 그때 내가 보던 데가 여기라고? 그때 친구 문자가 왔어요. 다 끝났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엄마 웃어봐요. 이쪽 보고. 엄마가 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찍은 그 사진이 나중에 거실 액자가 됐어요. 저는 사진을 확인하면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엄마가 절 보더니 다가와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묻더라고요. 왜 울어? 그냥 좋아서.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렇게 여행을 잘 마치고 일주일 후에 귀국했어요. 공항에서 엄마를 배웅해드리고 택시를 탔어요. 짐을 싣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에 있는 동안은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엄마랑 걷고 먹고 사진 찍고 그러다 자고 그 단순한 하루하루가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택시가 익숙한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방패가 걷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쯤 달리자 창밖에 익숙한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세탁소, 아파트 입구,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변한 것들이요. 그런데 제가 전하고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집안에선 묵은 공기가 훅 나왔어요. 환기를 안 시킨 것 같았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남편인지 몰랐어요. 진짜로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는데 얼굴이 너무 상해 있었어요. 수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고 눈 밑은 거무스름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잠을 못 잔 것 같은 느낌, 아마 둘 다였겠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잠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 앞에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 보였어요. 어디서 연락을 끊고 내가 얼마나 연락을 했는지 알아? 목소린 컸는데 힘이 없었어요.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아, 300통 넘었던데. 알면서 왜 안 받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류는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변호사 선임한 거야? 가처분이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공동명의 집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잖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게 어때서? 부부가 같이 쓰는 돈인데.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지금 그 돈 안 풀어주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 채무가 얼만지는 알아? 지금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걸 왜 나한테 이제 말해? 투자할 때 한 번이라도 말했어? 잘못됐을 때는. 빚 생겼을 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말한 적 있냐고.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전 계속했어요. 공동명의 땐 몰라? 이 집에 내 권리도 있다고. 근데 당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담보를 잡으려 했어. 그게 어떻게 부부야? 내가 왜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 기가 막혀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하는 게 보고라고요. 난 죽어도 서명 안 할 거야.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안 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당신이 만든 빚을 내가 왜 책임져? 나한테 말도 없이 만든 빚인데.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몸을 살짝 굽히면서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지금 방법이 없어. 진짜로. 당신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안 돼. 전 남편을 봤어요. 방법이 없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당신이 뭘 알아. 내가 결정할게 그쪽이었는데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나오는 말이 당신 아니면 안 된다예요. 솔직히 서럽기도 했어요. 이 말을 이런 상황에서 처음 듣는다는 게요. 다른 때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렇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서명 못해. 아니 안 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남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지금 나 죽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부부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저는 돌아서서 캐리어 쪽으로 걸어갔어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일 해. 나 오늘 피곤해. 어디가? 지금 가면 안 되지. 나 죽는 꼴 그냥 보라고?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더 말하면 나 나갈 거야. 이대로 들고 나갈 수 있어. 갈 데 없는 거 아니니까.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캐리어 지퍼를 열기 시작했어요. 당장 필요한 것들만 꺼내서 가방에 넣고 나가면 됐거든요. 엄마 집도 있고 친구한테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잠깐만. 말 안 할게. 정 싫으면 내가 나갈 테니까 그러지 마. 남편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캐리어 손잡이 위에 손을 얹었어요. 부탁이야, 제발 나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가지 마. 씁쓸하더라고요. 잘못했다는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럼 오늘 당신이 나가. 나 쉬어야 하니까.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더니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을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푹 잤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오전부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고 남편이 그 옆으로 앉았어요. 전 그 맞은편에 앉았죠. 시어머니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순간 전 속으로 놀랐어요.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도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평소에 머리나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분인데 그날은 부스스해 보이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주무셨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재원이 지금 많이 힘들어. 얘 이러다 어떻게 되겠다 싶어.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왜 제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래, 알아. 그야 뭐 너도 고생 많았지. 그건 아는데. 아시면서 왜 아들 이야기만 하세요? 전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제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 왔잖아요. 공평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요. 근데 그거 남편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알면서 전화하신 거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저는 크게 숨을 한 번 쉬고 계속했어요. 전 그때 어머니 전화 받고 이제 이 집에선 내 편은 없구나 그 생각했어요. 남편도 어머니도 결국 같은 편이구나 하고요. 난 그냥 너랑 사이좋게 지내자고 한 소리야. 어머니,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들 말만 듣는 거예요? 전 어머니 믿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면 또 못하니까 그냥 지금 다 할게. 남편이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람 엄마랑 여행 갈 때 한 푼도 안 도와줬거든요. 그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간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중에 정 여행 가고 싶으시면 아들이랑 가세요. 시어머니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만하라는 식으로 절 불렀어요. 여보, 왜 사실이잖아.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숨을 내쉬셨어요. 뭔가 더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할 뿐인데 그날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마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니까 큰소리칠 처지가 아닌 걸 아셨던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재원아, 네가 잘못한 건 맞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나도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재원이 좀 봐줄 수 없겠니? 어미로서 부탁하는 거야. 저는 잠깐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분도 결국은 아들 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을 하신 건 이분으로선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전 그건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날도 밖에서 잤어요. 며칠 뒤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이도 있고 살아온 시간도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요.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한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지금 남편분 채무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안 막으시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결정이 섰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편의점을 통해 생활비를 얼마나 보탰는지,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꼼꼼히 정리해서 협의에 반영했어요.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남편 사업 손실은 남편 개인 채무로 처리됐어요.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공동 채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서명을 끝까지 거부한 이유기도 했어요. 편의점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혼 신고를 마치고 처음으로 혼자 편의점에 출근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카운터 앞에 섰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 혼자 서 있는데 여기가 제 자리라는 느낌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더라고요. 10년 동안 서온 자리인데 오늘따라 이 공간이 오롯이 제 것인 것 같았어요. 감출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이. 잠시 후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왔네.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요? 잘 쉬고 왔더니 그런가 봐요. 할머니가 물건을 집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 사장님은 옆에서 보면 참 든든해. 어디 가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 있어요. 그 말이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편의점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와주시고 가게를 봐줬던 언니도 가끔 들러서 커피 한 잔씩 하고 가요. 그 언니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네 남편 왔을 때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네 얼굴 보니까 내가 다 시원하다. 저는 웃으면서 언니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여행하는 재미에 빠져서 요즘 TV만 켜면 여행 프로그램을 보세요. 저번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미수가, 내년엔 어디 또 가야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아직 생각 중이야. 스페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스위스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제 자주 가자, 응? 네, 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조용히 참아온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또 삼키고, 그러다 보면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딱 한 가지를 지켰던 게 결국 저를 지켜줬어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것. 근데 절대 거창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매달 조금씩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은 것뿐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날을 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 작은 고집 하나가 나중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에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말수가 적어도 괜찮고 위로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뭘 부탁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았어라고 해주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저한텐 가장 큰 든든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조용히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참는 것도 조용히, 준비하는 것도 조용히. 저는 끝까지 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할 일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맞는 방식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저랑 같은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살아온 무게가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도 다르니까요. 근데 이건 꼭 알아주세요. 당신이 참아온 시간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